서울시가 서민주거 안전망 확보를 위해서 향후 5년간 공적 임대주택 24만 호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공공이 지원하고 민간이 공급하면서 공적 주택 공급을 대폭 확대하겠다는 방침인데요. 하지만 부지 확보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조진희 부동산 전문가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서울시가 이제 공적 임대주택 5개년 공급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 일단 물량은 어마어마할 것 같습니다. 이게 지난 이제 6년간 공급된 물량의 2배 가까이 된다고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임대주택이 이제 1980년대부터 사업을 시작을 해서 지난 6년간 공급했던 양이 거의 34%로 전체 기간 중에 가장 많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도 많다고 하는데 그거보다 2배 수가 많은 이제 24만 호까지도 예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걸 이제 숫자적으로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2017년 11월에 발표됐던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서울시가 이제 공급하기로 했던 100만 호 전체 중에 그러니까 국가에서 정부에서 제공하게 한 것 중에 한 4분의 1에 해당되는 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국토부에서 예상하고 있는 전체 양의 거의 40%가 서울시가 주도하고 가는 사업 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구체적인 공급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크게 이제 그 2가지 형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공공 임대 형태로 가는 건가 공공 지원 형태로 가는 것 이렇게 2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공공 임대 같은 경우는 서울시가 공급을 하고 주력이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서울시가 이제 지원하는 형태가 되는 경우는 수요자 맞춤형 형태로 간다라는 2가지 방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급 형태에 있어서도 건설형이냐 매입형이냐 임대형이냐에 따라서 좀 내용이 다르기는 하는데 공공 임대형으로 12만 호, 그다음에 지원형으로 한 12만 호가 건립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로서도 그 지원형 형태 같은 경우는 역세권 청년주택이라든가 그다음에 사회 공동체 주택이라고 해서 스타트업 기업 중심으로 해서 이미 이제 올 11월에도 대치동에 스타트업 기업 입주가 되는 그런 형태로도 지원이 벌써 현실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아무래도 그 청년층이라든가 그다음에 사회 초년생들한테 굉장히 유리한 입지적인 요건과 임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는 장점도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공적 임대주택의 5년간의 계획 내용을 보면은 민간이 참여할 수 있게끔 주도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기존에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공 임대라든가 공적 주도가 되다 보면 재원이라든가 토지 부분이 가장 문제가 되는데 민간 참여를 좀 더 활성화시키게 하기 위해서 용도 상향이나 종상향이라든가 어떤 건축 규제 해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원을 통해 가지고 아무래도 공급량을 더 늘리겠다 이런 계획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주목할 거는 민간을 끌었다는 점인데요. 이 사실 공공이 주도하던 공공주택의 이 방향성에는 좀 어느 정도 그동안 한계가 있다는 게 지적이 많이 됐었잖아요. 네, 이번에도 이제 그 재원에 있어서의 가장 큰 부분입니다. 아무래도 그 주택을 공급시키기 위해서는 땅이라는 부분이 필요하고 건설 자금이라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미 서울시에서 건설을 할 수 있는 토지 확보 자체가 어렵고 특히 역세권 청년주택 같은 경우는 역세권 개발 사업 자체가 이미 민간에서도 주도하기도 힘들 정도의 가격 상승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정부가 서울시가 이번에 예산으로 내놨던 그 자금 규모를 놓고 봤었을 때는 24만 호를 공급시키기에는 터무니없이 부족한 금액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간 주도를 한다라는 것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민간이 주도하는 개발 사업이 됐었을 때 실제 역세권에 대해서 어떤 최대 용적률을 부과할 수 있는 방식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사업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습니다. 보통 역세권 개발 사업 같은 경우 지구 단위 계획을 받고 사업 계획 승인을 받고 건축 허가를 받는 시간과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예를 들어서 토지 면적 기준으로 했었을 때 5,000m 제곱 이상 됐었을 때는 촉진지구를 지정을 해줘서 그런 그 통합 승인도 같이 갈 수가 있게 되어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비용이나 시간도 절약될 수가 있고 주변에 있어서의 어떤 그런 교통, 그다음에 경관 심사 이런 것들을 좀 더 완화받게 되니까 상대적인 호수를 좀 더 공급량을 늘릴 수 있다라는 그런 특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들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울러 이제 시민 펀드를 조성한 것도 눈에 띄는데 이 역시 이제 투자 지원을 조달하기 위한 거죠? 저는 좀 긍정적으로 좀 보고 싶습니다. 네. 우선 기본적으로 항상 문제가 되는 것들이 부동산이 왜 투기가 되느냐라는 질문들이 나올 때 실제 시중 은행 금리가 노후를 대비할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가 굉장히 크다 보니까 투자처로서의 어떤 것들을 계속 이제 자금이 몰리는 유동자금이 현상들이 어떻게 보면 계속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이런 입장에서 놓고 봤었을 때 서울시가 주도하는 사업 중에서 2가지 형태로 다 지금 제시를 하고 있는데 주택 리치형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좋은 입지에 있는 임대에는 좀 몰릴
영향이 있을 것 같고, 토지 리치향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서울시가 갖고 있거나 뭐 국유지로서 뭐 철도공사가 갖고 있거나 이런 땅들이 대부분 역세권에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 사업을 할 수 있는 토지형 리츠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나중에 매각을 했었을 때 어떤 토지 가치 상승까지 기대할 수 있으니까 시민 참여를 좀 더 적극적으로 유도할 수 있고, 현실적으로 아무래도 이제 그 부동산 임대보다는 공적인 임대를 통해 가지고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면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물론 이번 계획의 큰 그림은 서민 주거 안정입니다. 그런데 그 무게는 청년층에 쏠렸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이 부분도 당연한 부분이라 보여지는데, 경제 주체가 되어야 되는 청년층들이 현실적으로 대학을 다니는, 지방에서 대학을 와서 이제 다니는 것이 현실적으로 먼저 첫 번째 고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굉장히 높은 임대료와 학비까지 마련을 해서 제대로 그 대학을 졸업한다 하더라도 나중에 또 취업까지 연결되어지는 난항들을 계속 겪고 있는 입장에서 주거 사회적으로 이제 그 취약계층한테 주거 안정을 준다라는 면에서는 긍정적인 부분이고요. 특히 이제 청년 지원에 있어서의 어떤 집중을 간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 맞춤형 주거 형태에서 서울시가 제공하는 것들을 보면 일자리와 놀자리를 같이 공급한다라는 내용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청년 주택을 지을 때 그 안에 청년들을 재취업할 수 있는 공간과 일자리 마련을 해주고, 거기에 들어가는 신혼부부들은 아이들을 맡길 수 있는 어떤 공간 활용과 커뮤니티 시설과 그다음에 청년 창업 지원센터까지 같이 연계되어진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이런 방향은 좀 적극적으로 지원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네. 이제 남은 과제라면 부지 확보인데요. 지난 정부 때의 행복주택의 사례만 보더라도 이 주민 반발 등으로 축소가 됐었고, 또 그 때문에 이제 후보지 선정에 어려움을 겪었었잖아요. 네, 지금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미 사업이 진행되어져 있는 사업지 잠실 일부 지역 같은 경우는 이게 아무래도 이제 용도 상향, 그러니까 종로 상향이라는 부분이 되다 보니까 주거지를 상업지역으로 전환된 경우들이 많습니다. 호수를 늘리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그 주변에 있는 집들 같은 경우는 상대적인 일조권 영향을 받게 돼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개인 재산권에 대한 침해라고도 저희도 생각을 마찬가지로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지금 신촌이나 이제 창천동 주변에 지금 그 촉진지구로 지정되고 있는 주택 공급 같은 경우는 주차장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그 건축 허가를 내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향후 주차난이라든가 주거 환경 여건이 나빠질 수 있는 악영향들도 고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그 지역에서 앞으로 개발 지역에서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생각하고 있는 역세권 청년 주택 사업 같은 경우는 55개소고 그중에서 한 16개라는 지역이 되고 나머지가 이제 사업 지금 진행을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이런 토지들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그 주변 동의가 반발에 의해서 오히려 확보가 되지 않는 확률도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각에서는 임대료에 대한 지적도 나오는데, 아무래도 이제 서민들에게는 부담스러운 임대료가 책정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데 이거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아무래도 공공임대료에서 시가 주도하는 사업지 같은 경우는 소득수, 그 도시 그 근로자 평균 50% 이하 같은 경우는 최저임대료가 15만 원 정도 됩니다. 굉장히 좋은 조건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삼각지역이라든가 충정로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청년 임대주택 같은 경우는 주변 임대 시세의 15에서 2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결론적으로는 시가 주도하는 사업에서는 그 임대료가 보장이 되지만 민간이 주도하는 사업지 같은 경우는 그 가격을 맞출 수가 없다라고 보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민간 주도 같은 경우는 건설에 특혜를 받아서 공급량을 늘릴 수 있겠지만 실제적인 임대료는 현실화되기는 어렵다라고 보여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때문에 임대사업자 배만 불리는 정책 아니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벌써부터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문제를 풀 수 있는 해결책이 있을까요? 우선 지금 이제 그런 어떤 처음에 그 임의적으로 한 8년 동안의 임대를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를 일반 분양으로 전환을 해서 가져가겠다는 어떤 그 분양가 상한제를 피해 나가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국토부하고 14년, 20년까지 장기적으로 그 주거 안정을 할 수 있는 임대 형태로 좀 바꾸려고 하는 계획들을 이번에 같이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 주거의 목적을, 그다음에 이제 청년이나 실제 경제 활동을 갖고 갈 수 있는 주체층들에 대해서 임대 사업을 한다라는 것만큼 아무래도 시민 참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민간도 어떤 특혜를 가지고 나쁘게 활용하기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좀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바람이 좀 있습니다. 네, 서민 주거 안정 사실 어렵고 또 어려운 일일 겁니다. 그래서 더 배려 있고 세심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전문가님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